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글맛이 아주 맛있는 불량한 50을 준비했습니다. 지은이는 이은수 나무나무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지은이 이은숙 씨는 잡지 기자를 거쳐 편집장, 국장까지 지닌 이력을 그대로 글 속에 녹여내는 듯한데요. 지나왔든 지금 속해 있든 앞으로 다가오든 우리의 50대는 어떤가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런 불량함이라면 나쁘지 않겠는데요. 자, 그 공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프롤로그. 지표상에 나타난 내 인생은 순탄과는 거리가 멀다. 도리어 동정심 유발 요소가 더 많다. 대학 졸업 후 시작된 가장 노릇으로 아침잠과 싸워온 9천일 출근 투쟁. 짧은 결혼 생활과 기나긴 싱글맘 라이프. 훈남 배우도 설렘 대신 안쓰럽게 바라보는 연애세포 소멸 부작용. 평생 생활비 한번 받아보지 못한 강요된 경제적 능력. 무엇보다 위로와 어리광이 허용되지 않은 망할 독립적 캐릭터. 선택지는 없었다. 주어진 하루하루 닥친 일에 코를 박으며 30년 직장 생활을 마감하고 드디어 50대 중반 퇴직을 했다. 의무의 전반전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을 느끼기 전에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할 거냐고 사방에서 물어왔다. 더 늦기 전에 그동안 잊고 있었던 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인생은 50부터니 지금부터 도전해도 늦지 않다고 등 떠밀었다. 과연 그런 걸까? 50대가 되었지만 여태까지 없던 꿈이 생기지는 않았다. 이제 와서 도전하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또 다른 인생은 반갑지 않다. 지금부터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불량하게 살아야겠다. 치열했던 일상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슬쩍 팔짱을 낀 채 삐딱하게 서는 거다. 목표를 향해 직진하라는 세상의 명령을 무시하고 개걸음으로 느적느적 옆으로 걷는 거다. 남들은 그러라 그래, 그러시든지 하며 자유롭게 내 방식대로 사는 거다. 그 정도 불량하게 살 자격은 충분하지 않은가. 옛 질서는 사라지고 새 것은 오지 못한 혼돈의 시대다. 아들 친구 부부는 아이 대신 앵무새를 기른다. 내 친구는 외손주 양육을 떠맡을까봐 딸에게 아이 낳으라는 말을 못하고 눈치만 본다. 또 다른 친구는 친정아버지가 더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덤덤한 얼굴로 털어놓는다. 딸도 못 알아보는 상태로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지 3년 만이다. 나는 아들이 좋은 반려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는 마음과 혼자서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중 어느 쪽이 큰지 모르겠다. 제사 없애는 집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어떻게 부모 돌아가신 날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느냐고 개탄하신다. 나침반을 잃고 흔들리는 사회는 그라운드 제로 상태다. 오래 사느라 곤욕을 치르는 부모 세대도 안타깝고 앞날이 각이 나오지 않아 엉거주춤 사는 자식 세대도 안쓰럽다. 그 사이에 끼어 자신의 노후까지 챙겨야 하는 5, 60대의 사정도 만만치 않다. 어쩌다 보니 나이 가족은 3명의 구성원이 각 세대의 현주소를 보여주며 살게 됐다. 언제나 승자의 편에서는 썬케 엄마와 물건이랑 사귀는 개인주의자 아들, 그 사이에서 휘둘리는 나까지. 몸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자신만의 시대를 견뎌온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다가도 때로 비난하고 가끔 못 본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함께하지만 결국 혼자만의 길. 각자 도생이 외로운 길이다. 덤덤하게 그 길을 걷다가 괜스레 고단하고 쓸쓸할 때면 잠시 쉬었다가도 좋겠다. 그 멈춤의 순간에 곁에 서고 싶다. 책장을 넘기다 어느 페이지에선가 빛이 공감의 미소를 짓는다면, 슬며시 손잡아주는 위로를 느낀다면 더없이 기쁠 것이다. 2021년 초여름 이은수. 50대 다람쥐는 쳇바퀴 돌리는 게 즐겁다.
이번 시간은 인생 그래프 그려보기를 할 거예요. 가로는 출생부터 오늘까지 시간의 축이고 세로는 점수예요. 각자 스스로 지나온 시간을 쭉 돌아보면서 점수를 매겨보세요. 간단하지만 인생의 한눈에 요약된답니다. 대본 쓰기 테라피라는 강좌의 수업 시간, 대략 난감이다. 그러나 그날의 수업은 의외의 깨달음을 안겨줬다. 그래프는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넘나들었는데 장편소설 한 편은 나올 것 같았던 세월이 A4 한 장에 깔끔하게 정리됐다. 역시나 이혼 무렵이 바닥을 쳤다. 회복에 시간이 걸렸지만 50세 이후부터는 굴곡 없이 편안했다. 특히 만 55세였던 그 시점이 내 인생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다. 무려 90점. 내 스스로 매겼지만 이문의 여지가 없는 점수다. 잘 자라서 졸업을 앞둔 아들과 건강이 괜찮고 연금을 받는 엄마. 내 힘으로 장만한 아파트 한 채와 퇴직금을 손에 쥐고 있었다. 시간의 여유는 마음의 여유로 이어졌으며 저렴한 행복의 기준 덕에 부러운 것도 부족한 것도 딱히 없었다. 그래,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구나. 성실하게 놀아서 더 행복해지자.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여자에게는 50대라는 나이는 가열찼던 1라운드 의무를 끝내고 스테이지를 바꾸기 전까지 휴가 같은 시기다.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주 보지 못한 동창도 만나고 취미나 봉사, 종교생활 등 사회활동도 활발해진다. 아이들은 취업이나 공부 등 자기 일로 바쁘고 남편은 은퇴했거나 한직으로 물러나 삼식이만 아니면 땡균 존재가 된다. 시댁은 대화의 번외편 정도로 존재감이 사라진 지 오래다. 그놈의 네버엔딩 갱년기가 문제이긴 하지만 아직 에너지도 넘친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시기일 가능성이 크다. 내 친구들도 예외는 아니다. 비슷한 시대를 함께한 세월의 힘으로 손발 척척 이해의 폭이 넓고 오래도록 쌓은 인연의 도움으로 서로 공감하며 이야기를 들어준다. 형편될 때 부지런히 놀아야 한다면서 여행도 열심히 다닌다. 나이 드니 자식보다 친구가 낫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늙어서 우리끼리 모여 살자고 아직은 말뿐인 약속도 한다. 50대가 되니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다. 50이라는 나이는 30의 불안함이나 40의 자기반성 따위 없이 편안해서 좋다. 더러 약간은 안도하는 심정이나 고마운 마음을 동반하기도 한다. 50이 되면서 내게는 일상의 평화가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 호라비도 한 명 소개 안 해주면서 빨리 좋은 남자 만나야지. 나이 들어 커피 같이 마실 남자는 있어야지. 어쩌고 하는 주위의 빈말도 편안하게 들린다. 내 커피 타기도 귀찮은 나이에 잘못하면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 커피까지 타주는 일은 사절이다. 나는 지금의 평화가 좋다. 50대가 되니 계절도 다르게 다가온다. 예전에는 나른하고 아삼삼한 봄이 싫었다. 생체 리듬이 변화라고는 하지만 운전하다가도 길만 밀리면 꾸벅꾸벅 줄기 일쑤였다. 자외선 차단제를 자주 깜빡한 어느 봄에는 기미잡티가 여기저기 출몰했다. 온 나라가 봄꽃 축제로 화사한데 내 일상은 겨울과 달라진 게 없어서 심통이 났다. 하지만 50대가 되니 전혀 낯선 봄이 찾아온 것이다. 평일 오전 사람 없는 동네 공원을 걸으며 저절로 혼잣말이 나온다. 아휴, 이 연초록 이파리 좀 봐. 장하기도 하지. 살아나는 것, 살려고 애쓰는 모든 게 기특하고 어여쁘다. 10발자국 걷다가 아련한 수선한 무리에 걸음을 멈춘다. 우아한 조팝나무에도 이름 모를 들꽃에도 휴대폰을 들이대며 찰칵찰칵. 꽃이 이렇게 마음을 허무는데 어찌 그냥 갈 수 있겠는가. 봄이 대기 중에는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초미립자가 떠다니는 것 같다. 봄은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였을 텐데 내 봄은 50이 지나서 시작됐다.
50대가 진짜 좋은 건 인생이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다. 그 나이가 되면 대략 자기 인생의 견적이 나온다. 부모한테서 숨겨둔 유산이 튀어나올 것도 아니고 자신이나 남편이나 이제와 운명의 상대를 만날 것 같지도 않고 자식들 앞날도 대충 짐작이 된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던 인생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깨달음도 생긴다. 인생은 너무 길다. 잘못하면 정말 100세를 살 것 같은 예감이다. 성공한 기업가 한 사람이 나이 70에 은퇴하면서 한 10년 골프나 치다가 가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80에도 여전히 건강해서 방통대 신입생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50세에 일을 그만둔 선배는 온갖 취미생활을 섭렵하며 즐겁게 살았지만 그것도 한 10년 지나니 시들해지더란다. 누구나 지금부터 10년 후 내 모습을 상상해 보길 권한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러려면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머릿속에 그림 한번 그려보는 거다. 죽기 살기로 뼈를 갈아 노력해야 하는 일은 반대다. 재미있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 말 나온 김에 내 10년 후를 생각해 보니 좀 막막하기는 하다. 뭘 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남에게 패기치지 말고 자주자주 행복하게 내 인생의 고삐를 내가 쥐고 살겠다고 살며시 다짐해 본다. 정체불명의 집단, 가족을 생각함. 친구 넷이 구례에 사는 후배 집에 다녀왔다. 한 사람은 직장 선배, 한 사람은 직장 후배, 또 다른 사람은 후배의 친구로 이리저리 얽혀서 대충 맘먹으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다. 2박 3일 동안 지리산 자락을 바라만 보며 잘 먹고 잘 마시고 수다 삼의 경우 돌아오는 차 안. 그래도 못다한 이야기로 들썩거렸다. 징징. 내 핸드폰이 울린다. 엄마다. 딱히 반갑지는 않지만 안 받기도 애매하다. 어디냐? 집에 언제 도착해? 엄마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딸도 많지만 나는 아니다. 지금 가고 있는데요. 저녁 먹을 때나 돼야 도착. 일찍 좀 오지. 내가 소화가 안 돼서 영 밥을 못 먹고 있다. 딸깍. 일방적인 엄마의 전화에 걱정보다 우라가 불쑥 치민다. 뭐야 진짜. 늘 이렇게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끊어버린다니까. 좁은 차 안이라 실내의 냉기가 금세 전해진다. 다들 내 눈치를 슬쩍 본다. 엄마한테 존댓말 써? 직장 상사랑 통화하는 것 같네. 응, 엄마랑 친해질까봐 일부러 존댓말 써. 속이 안 좋다고 빨리 오라신다. 옆에서 자신의 카톡을 들여다보던 선배는 쾌재를 부른다. 오, 예스! 오늘 우리 남편 저녁 약속 생겨서 나간다길래 아주 늦게까지 놀다 오라고 답해줬다. 저녁은 대충 혼자 때우면 되겠어. 은퇴 후 집돌이가 되어 매일 만난 것만 찾는 안쓰럽고도 못마땅한 남편이 외출이라는 선행을 베푸셨단다. 조론이 소망이라지만 내보기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선배는 이미 남편 인생에 측은지심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연이어 후배 한 명이 한숨을 쉰다. 아, 주말이라 지금 집에 가면 남편 올라와 있겠다. 오랜만에 봐도 반가운 게 아니라 갈수록 심드렁해. 주말 부부 아니었으면 여태 같이 살지도 못했을 거라며 투덜댄다. 지방대 교수인 남편은 다소 고지식하지만 착실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가정적인 면은 소심함으로 한결같은 성실함은 재미없는 쎄님 기질로 느껴지는 모양이다. 50대가 되면 가족 등 따시게 해주고 속 안 썩이는 남자가 최고의 남편이라는 걸 알게 되지만 여전히 나쁜 남자의 매력에 빠져있는 게 틀림없다. 하긴 그녀는 아직도 세상사 관심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아니 다들 왜 그러세요? 그럼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내가 제일 행복한 거야? 또 다른 후배의 말에 이구동성. 네가 위너. 짧은 순간 벌어진 코미디 같은 상황에 다 같이 웃고 말았다.
오래전 택시에서 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청취자 사연을 들은 적이 있다. 원치 않게 지방으로 정근 간 30대 가장의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서울 집으로 달려갔지만 점차 아내의 환대도 시들해지고 자신도 지방에서 동료들과 어울려 노는 게 재미있어졌단다. 아내도 친정에 드나들며 육아 도움을 받고 남편 없는 생활을 불편해하지 않기 시작했다. 따로 살기 2년여. 남편은 회사의 지방근무 연장 요청에 고민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랐다. 가족이 뭐지? 이렇게 따로 사는 게 편하면 결혼은 왜 한 거야? 싶은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서울로 올라와 가족이 함께 잘 살고 있지만 가끔 지방에서 혼자 누리던 자유가 그립다는 내용이었다. 공감 100배. 젊은 시절 나의 1순위 희망 직장은 지방신문 기자였다. 중앙신문사는 합격할 자신도 없었지만 오피셜하게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컸다. 등록금을 제때 못 받은 것도 아니고 가정폭력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끼니마다 따뜻한 밥상이 제공되고 심지어 딸이 하나라 방을 혼자 썼는데도 말이다. 여러 식구가 사생활 보장 없이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다. 엄마 때문에 심기는 불편해졌지만 그래도 걱정은 되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죽을 사서 헐레벌떡 집에 들어섰더니 우로마니 식탁에 앉아 참나물이 맛있다며 빈 밥그릇을 물리고 있다. 속 안 좋다는 전화는 페이크였나 보다. 쇼핑백을 보시더니 죽 안 좋아하는데 비싼 죽은 뭐하러 사냐 하고 한술 더 뜬다. 혈압 급상승. 엄마가 진짜 아프면 누가 고생인데 잘 드시는 모습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나는 아직도 수양이 부족한 인간이다. 이럴 거면서 전화는 괜히 해서 사람 걱정하게 만들고. 저절로 목소리 톤이 높아졌다. 아까는 진짜 속이 안 좋았다고. 그리고 내가 그런 전화도 못하니? 늘 그렇듯 엄마의 한판승. 엄마 앞에만 서면 나는 언제나 변변찮은 인간이 되고 만다. 생각할수록 가족은 정체불명의 집단이다. 어쩌다 우리는 한 가족으로 만나 이토록 사랑하고 미워하고 걱정하고 서운해하고 궁금해하고 귀찮아하는 날거 그대로의 인간관계에 기대어 살게 되었나. 지금 내 옆에 있는 저 할머니, 저 남자, 저 청년, 저 아가씨, 저 학생, 저 아이가 내 인생을 마구 휘젓게 된 연유는 무엇일까? 내 의지와 선택의 개입은 이렇게나 제한되어 있는데 어디서부터 이 억센 인연이 시작된 건지. 가족이 아무도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 외로움에 쉽게 무너져 내리는 힘겨운 삶을 살게 될까?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한 차원 높은 인간으로 살게 될까? 개인적으로 인간에게 서열이 있다면 혼자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독립적이고 즐겁게 꾸려가는 사람. 결혼은 했으나 아이 없이 행복하게 해로하는 사람. 자식 낳고 액션 어드벤처 판타지 심파극 찍으며 사는 사람의 순서가 아닐까 싶다. 어쩌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생물학적 가족이 아니라 위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인지도 모르겠다. 멀리하기엔 너무 가까운 당신. 3년 전 엄마가 경도인지장에 판정을 받았다. 향후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김장 전날 씻어놓은 갓을 다시 물에 담그는 행동을 연이어 반복하는 걸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엄마 왜 그래?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리 분별 분명한 독설가 엄마와 치매는 안 어울린다. 구청이 치매 검진센터를 거쳐 연계된 병원에서 뇌 MRI를 찍었더니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가장자리가 까맣다. 처방을 통해 속도를 늦추는 약을 받아왔다. 엄마는 유난히 병원과 약을 싫어했다. 다행히 만성질환이 없어서 멀리하고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매일 먹어야 할 약이 생겼다.
치매는 아니고 그냥 두면 치매가 될 가능성이 크대. 이건 치매 걸리지 말라고 먹는 뇌 영양제 같은 거야. 혹시 본인이 치매라고 생각해서 의기소침해질까 친절한 설명을 덧붙였다. 부처님 믿는 사람은 치매 안 걸린다. 내 나이에 이 정도 기억 나쁜 거야 다 반사지. 더 나빠지면 그때 먹을란다. 약 복용 시점은 본인이 알아서 정하겠다는 자기 주도성. 아, 뭐라는 거야. 의사가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으면 진짜 치매 걸린다고. 엄마가 치매 고위험군이라는 사실은 복잡한 심경으로 다가왔다. 상태가 나빠질까 걱정도 되고 관찰도 필요해 엄마를 유심히 쳐다보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인가? 나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엄마를 설명할 수 있는 팩트가 눈에 보였다. 그 과정에서 내가 엄마를 너무 모른다는 사실을, 결국 나는 엄마를 닮았다는 걸 발견했다. 그 중 하나가 글을 잘 쓴다는 사실이다. 엄마에게 일기를 써보면 어떻겠냐고 노트와 펜을 건넬 때만 해도 기억력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동생 집에 다녀온 게 언제인지 자꾸 물어보지 말고 노트에 일과를 적어서 다시 보게 하면 좋겠다고 했다. 예상외로 흔쾌히 노트를 받아든 엄마는 그 자리에서 휘리릭 한 바닥을 채웠다. 깜짝이야. 속도만큼 내용도 훌륭했다. 내가 어느새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다. 내 나이를 생각하면 소스라친다. 한평생 이룬 것도 없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도 모르겠다.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수밖에. 처음 깨달았다. 내가 어려서부터 글 잘 쓴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건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거였다. 어쩐지 우수상은 못 받고 장려상 수준이더라니. 엄마가 부족하게 물려준 탓이었나? 치매 예방에도 좋을 것 같고 무료한 아침 시간도 보낼 겸 엄마를 위해 신문을 구독했다. 경제신문까지 무료로 넣어주는 바람에 매일 아침 두툼한 신문 뭉치가 현관 앞에 던져졌다. 엄마는 눈만 뜨면 신문을 집어드는 1등 구독자다. 아침마다 홍삼 액기스를 마시며 신문에 열중하는 게 주요한 일상. 그런데 이런. 조용한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신문을 펴드는 내 모습이 오버랩됐다. 직장 시절 남보다 일찍 출근했던 건 러시아워를 피하려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 아침 시간이 좋아서였다. 엄마는 매일 아침 신문가 비싼데 끊어라. 고정 레퍼토리로 반복하면서 신문을 보고 계신다. 엄마한테 무덤덤한 나의 기질도 알고 보니 집안 내력이다. 엄마는 그 옛날 새댁 시절 친정엄마 보고 싶어 눈물이 났다는 이웃동무의 말에 맞장구를 칠 수 없었다고 한다. 나는 친정에서 오라고 할까봐 겁나더라. 결혼 전 큰이모는 일찍 시집가고 외할머니는 자주 편찮으셔서 집안 살림이 둘째 딸인 내 차지였지. 그러다 늦은 결혼을 했는데 층층시야 대가족 시집살이가 오히려 편했어. 엄마는 같은 말도 빙 둘러서 좋게 하는 법이 없다. 문제는 딱히 틀린 말이 아니어서 더 상처를 준다는 것. 고백하자면 젊은 시절 내 별명은 찬물과 후춧가루였다. 짐작하는 그 뜻이다. 친구들에게 나이가 들수록 내 안에서 엄마가 나온다고 했더니 자신들도 그렇단다. 주로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라고 했더니 내 말이 그 말이란다. 외모도 점점 닮아가 더 나이 들면 내가 저 얼굴이겠구나 싶다는 친구도 있다. 하긴 우리 성질머리가 어디에서 온 거겠니? 친구의 한마디에 다들 공감의 웃음으로 답했다. 예전에 안 보이던 엄마 모습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건 확실히 나이가 가져다 준 변화다. 젊을 때는 나 혼자로 충분할 것 같더니 뒤늦게 조상 핑계라도 대고 싶어진 모양이다.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반면 교사 삼을 교훈도 많다. 나이 들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집 부리지 않기. 하고 싶은 말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기. 가족 간에 자신의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면
상대방에게는 욕으로 들린다는 것 기억하기. 선물은 타박 대신 기쁘게 받기. 약이나 병원은 때맞춰 잘 다니기 등등 늘어놓고 나니 한마디로 나이 들면 자식 말 잘 들으라는 소리다. 내친김에 아들에게 나이 고칠점을 물어볼까 하다가 거둬들였다. 아직까지는 내가 신세진 것도 없는데 내 마음이잖아. 내 밑에 꿇어. 그 엄마와 그 딸. 작년 여름 큰동생이 사는 동네로 이사하면서 엄마와 갈등이 있었다. 그동안은 자존심 강한 엄마 뒤에서 고시렁대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제법 심각했다. 사달이 일어난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나의 지혜 부족 탓이 제일 크다. 평소 엄마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게 실수였다. 그 동네로 가는 걸 동생 부부가 흔쾌히 괜찮다 했고 엄마도 결정되면 받아들이시리라 쉬이 생각한 게 착각이었다. 경도 인지장애로 인한 선택적 기억이 나를 더욱 지치게 했다. 도대체 왜 이사려는 거야? 나 때문에 간다고는 하지 마라. 계약한 거야? 네가 언제 의논했는지 난 기억 안 나. 여태까지 서울 살았는데 이 나이에 의정부 골짜기에 들어가기 싫다. 자존심 상한다. 나는 혼자 방 하나 얻어서 예전에 살던 동네로 가련다. 큰아들 옆에 산다고 좋을 게 뭐 있어. 가끔 보면 되지. 이사 가면 아는 노인도 없고 낯선 데 가기 싫어. 아직 장가도 안 간 애는 왜 내보내? 차액 생기면 애한테 돈 해주려고 이사 가는 거지. 이사를 원치 않았던 엄마는 합당한 논리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뒤섞어 지배할 정도로 나를 몰아세웠다. 장기 프로젝트로 예상되는 엄마 부양 책임을 동생과 나누고 아들을 독립시키려는 나의 플랜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설명과 설득과 모르쇠를 오가는 도돌이표 상황에 시달리다 보니 내 밑바닥이 자꾸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꿈틀거렸다. 정말 너무하시네. 집 사는데 한 푼 보태신 것도 없으면서 어찌 저리 당당하게 살고 싶은 동네를 주장하는 거지? 뜨신 밥상 차려드리고 홍삼부터 소고까지 누가 다 사드리는데 공치사 한 번을 못 들었어. 동생들 모두 내가 모시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얘네들은 엄마가 연금에서 생활비라도 얼마씩 내놓는 줄 아니? 엄마가 내 자식 키워준 건 맞지만 내가 들인 생활비로 살림하셨으니 계산 끝난 거잖아. 근데 왜 내가 계속 모셔야 하는 거지? Calm down, calm down. 정색하고 입 밖에 내면 막장 드라마 각이다. 그때까지 하지 않았던 생각들이었다. 아들이고 딸이고 형편되는 사람이 모시면 되는 거고 우리 집에서는 내가 제일 나은 환경이니 내 몫이라 여겼다. 동생이 골기고 다 그만하면 고운 심성이라고 인정했다. 엄마의 병원 출입이 거의 없는 것도 감사히 생각했다. 그랬는데 이사를 계기로 나도 모르던 내가 불쑥 튀어나온 거다. 내 그릇은 요 정도인데 용량 초과의 시험에 드는 날이 이어졌다. 여자 형제가 없는 내게는 이럴 때 친구가 최고다.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늘어놓으니 즉석에서 친정엄마 성토대회가 벌어졌다. 친구 한 명은 허리가 아프다, 밥맛이 없다, 수시로 자신을 호출하던 엄마가 오빠의 안부 전화에는 바쁜데 신경 쓰지 말라고 손살에 치는 모습에 서운함이 밀려왔다고 한다. 오빠는 뒀다 뭐에 쓰려고 그러나 몰라. 온갖 수발은 내가 드는데 엄마는 맨날 오빠 걱정이라니까. 능력 있는 딸이라는 이유로 엄마의 생활비를 책임지던 친구는 그 돈의 상당액이 조카에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 늘 한 푼에 벌벌 떨며 아껴 쓰시는 모습에 속상했는데 둘째 조카 학비며 용돈을 엄마가 거의 대고 있었더라고. 모른 척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던 동생 부부가 더 괘씸해. 생일날 백화점 모시고 가 사들인 옷을 비싸서 못 입겠으니 환불하라는 엄마와 말다툼한 친구. 당신 돌아가시면 먼저 세상 뜬 아버지 옆에 절대 묻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엄마 때문에 괴롭다는 친구.
막상 면전에서는 야단도 못 치면서 며느리 험담하는 것도 듣기 지쳤다는 친구 등등등. 그래도 우리 모두는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애증의 딸들이었다. 눈치챘겠지만 나는 좋은 딸이 아니다. 엄마에게는 다정다감한 딸이 최고인데 나는 기질적으로 그 계열이 아니다. 어리광을 부리지도 않지만 받아주지도 않는다. 엄마도 마찬가지. 우리 모녀는 다정하게 손을 잡아본 기억이 없다. 내가 엄마에게 손을 내밀 때는 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순간인데 엄마는 대부분 내 손 대신 난간 손잡이를 선택한다. 그러면 나는 두말 없이 내밀었던 손을 거둔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녀는 서로 주도권 경쟁을 하는 것 같다. 엄마는 내가 딸이니 여전히 거침없는 지적질로 당신 말을 따르라 하는 거고 나는 엄마가 이제 내 보호 아래 있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피차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다. 서로 내 밑에 꿇으라는 건가? 아무리 봐도 우리 모녀는 한국 정서가 아니다. 아메리칸 스타일로 불러주길. 문득 엄마가 나에 대해 글을 쓴다면 뭐라고 할지 궁금해졌다. 가장 두려운 건 불만과 디스 대신 고마움과 미안함을 말씀하시는 거다. 나를 나쁜 딸 만들어 놓으면 어쩌지? 아무래도 확인할 기회를 만들지 않는 게 안전할 것 같다. 세신사 아주머니의 팩트 폭격. 퇴직 후 나의 경제적 희망 수준은 목욕탕에서 세신사 아주머니에게 맘 편하게 때를 미는 거였다. 직장 다닐 때는 오일 마사지까지 받으며 작은 호사를 누리는 게 마감 후 루틴의 하나였다. 5만 원이 아깝지 않았다. 백수가 되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세신 서비스는 결정이 쉽지 않았다. 사실 안 써도 되는 돈이고 육신 멀쩡한데 남의 손에 몸을 맡기는 데 대한 죄책감 같은 것도 있었다. 하지만 누워서 몸만 뒤집으면 구석구석 시원하게 때를 밀어주는 전문가 손길의 유혹도 만만치 않았다. 그날도 세신판에 누워 정신은 안드로메다로 보내고 있는데 나이 지긋한 아줌마가 말을 건네왔다. 때가 잘 불려서 밀기가 쉬워. 아, 네. 피부도 희고 살도 안 찌고 몸이 보기 좋네. 네? 아, 훅 들어온 낯선 칭찬에 잠시 어리둥절해졌다. 벌거벗고 누워서 일면식도 없는 아주머니께 그런 말을 들으니 어찌나 진실되게 느껴지는지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그래, 내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나이는 몇이야? 60은 되었소? 네? 아, 저절로 웃음이 터져나왔다. 뭘 바란 거니? 왜 사냐는 질문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다. 맥 빠지게도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은 시상하부의 전기 신호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한다. 뇌의 특정 부위를 정기적으로 자극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심리학자 서운극에 의하면 행복은 인간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다.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된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먹고 사랑하고 안전을 느끼고 사람을 만나는 등 생존을 위한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킬 때 쾌감,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행복이란 생화학적 작용에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복해지고 싶은 게 인간 본성이다. 60년 세월에 힘입은 나의 깨달음에 의하면 행복해지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자크 라강의 저 고급진 문장도 결국은 그 말이 아닐까? 우리가 뭐가 되려고 애쓰는 건 타인을 의식하기 때문일 확률이 높다. 사람은 저마다 유일한 존재이다.
누구의 딸이고 아내이고 엄마이고 친구이고 직장인이고 등등 관계 속에 나도 있지만 그저 순수하게 고유한 나 자신이 있을 터이다. 남을 의식해 뭔가 되려고 애쓰는 대신 온전히 내 기준으로 찾아낸 나의 욕망, 나의 행복을 누리면 좋겠다. 승부보다 완주가 더 중요한 걸까? 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다. 그런 걸 묻는 사람을 만나면 뒤통수를 세게 때리고 싶다. 질문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타인과의 경쟁에 집착하는 바보짓은 말할 나위 없고 완주에 대한 강박관념도 버려야 한다. 완주보다 중요한 건 지금 걷고 있다는 사실이다. 각자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남들보다 뒤처진 것도 앞선 것도 있을 리 없다. 내가 유일하고 독립적인 존재인 만큼 타인도 그럴 테니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한다. 우리는 모두 혼자이고 외롭다. 하지만 혼자라서 자유롭다. 혼자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조금은 씁쓸하면서 달콤한 초콜릿 맛 행복이다. 즐겁게 살다가 명랑하게 죽는 법. 품위 있게 죽는 법이 화두다. 관련된 책이며 각종 콘텐츠도 넘쳐난다. 진작에 인생의 반환점을 찍은 나도 관심이 없을 수 없다. 얼마 전 웰다잉 관련 유튜브를 무심코 열었다가 한 구독자의 댓글에 가슴 먹먹해졌다. 오랫동안 혼자서 엄마를 간병하고 있다는 그녀는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본인의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건조하게 말했다. 자식에게 빚과 짐과 부담을 남기지 말아달라고, 자식을 나쁜 사람 만들지 말아달라고 담담하게 적었다. 그녀에게 공감과 응원을 보내는 답글들을 보면서 나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가슴 아팠다. 지금 내게 단 한 권의 책을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망설이지 않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선택하겠다. 윤리학과 철학을 공부한 인도 출신 미국인 의사 아툴 가완디가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법에 대해 철학적 성찰과 유용한 정보를 들려주는 책이다. 누구나 필연적으로 노안이나 질병으로 인해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을 때도 돈이 있어야 한다.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사전에 밝혀야 한다. 상속을 미리 결정해 두어야 한다 등등 다 맞는 말이고 필요한 일이다. 핵심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모든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국 죽음이 이기게 되어 있으며 의사들은 언제 이 전투에서 패배를 인정해야 할지를 두고 싸우는 중이라고 말한다. 몸과 마음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전에 패배를 인정하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남은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설득한다.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건 스스로 죽음의 순간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독립적이고 즐겁게 살다가 가볍고 유쾌하게 죽고 싶다. 자식과 사회에 패기치지 않고 싶다. 매해 보험료가 올라 고민하던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있으며 암이나 큰 병에 걸리면 목돈 나오는 보험도 있으니 병원비는 대충 해결될 듯하다. 아, 비급여 항목의 치료는 사절이다. 당연히 연명치료도 거부한다. 경제적 독립은 국민연금과 주택담보대출로 지켜나갈 작정이다. 최소한의 안정장치는 있는 셈이니 마음 케어만 잘하면 된다. 이건 또 내가 자신 있는 분야다. 신경줄이 무딘 덕에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면서 추억을 나누고 싶다. 장례식장 말고 집으로 부를 생각이다. 오래전에 나한테 꺼간 돈은 다 갚은 건지, 유부남과의 불륜 스캔들이 사실이었는지 물어보고 싶은 친구들도 있다.
그때는 사실대로 말해주겠지. 조카들에게는 어린 시절 고모가 해준 것들을 리마인드 시켜야겠다. 과학동화 정기구독과 천체만환경 선물, 학원 라이더, 가끔 일을 보모노릇까지. 다들 버젓한 어른이 되어 있으리라. 하나뿐인 아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걸 물려주고 싶다. 하지만 비법이 담긴 레시피 노트도 없고 두메산골 땅 한 떼기도 번쩍대는 골드바도 없으니 말로 때울 수밖에. 엄마가 정말 사랑했다고, 세상에 딱 너 하나였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해줘야지. 미쳤나봐. 상상만으로 울컥해지고 말았어.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보다 더 행복한 오늘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